TBS 서울시가 오는 2015년까지 인왕산과 남산, 숭례문 등 한양도성의 전 구간을 연결하는 복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지난해 3월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하루만 문을 여는 쌍용자동차 희망식당이 벌써 8주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수도권 전철 1호선의 도심 통과 지상 구간 지하 전환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수박 겉핥기식의 노인 복지 정책, 어버이날을 맞이해 무엇이 문제인지 시시각각 토크에서 짚어봅니다. 예민수의 시시각각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예민수의 시시각각입니다. 600년의 역사를 품은 한양도성이 서울의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성곽 복원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성곽을 복원해 한양도성의 모든 구간을 연결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도성을 보존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지난달 2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한양도성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선 끊어진 한양도성의 모든 구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도로 설치로 단절된 해화문 성곽은 도로와 성곽의 높이가 달라 육교 형태의 성곽을 만들 계획입니다. 민간 시설 등이 인접해 있어 탐방로가 막힌 한양도성은 시설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탐방길 개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양도성의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성북동 달동네를 한옥마을로 거듭나게 하는 등의 도시 관리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양도성 복원의 진정성과 인접시설 정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시장 공간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일 먼저 시장 공간을 이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준비 중인데요. 지금 실무진에서는 2013년 3월이 좋겠다고 생각을 저한테 밝혔습니다. 한양도성을 가꾸기 위한 시민 참여도 확대됩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고 한양도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명예순성관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복원보다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지속적인 보존 관리 체계를 만들고 오는 2015년까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뉴스 김혜진입니다. 네, 이 걷기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한양 도성길 걸어봤는데 아직은 중간중간에 좀 끊어진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잘 연결이 돼서 보존이 되고요. 좋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출퇴근길에 승차권 없이 지하철 개찰구를 몰래 넘어가는 시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서울시의 단속 결과 지하철 부정승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하철역 내부 CCTV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주변을 살피더니 개찰구를 넘습니다. 뒤따라 또 다른 남성은 개찰구를 기어나갑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얌체족들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직후인 지난 3월 한 달간 지하철 부정승차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모두 3,8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는 장기적으로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행위로서 적발 시에는 30배 부과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운임 1,150원 구간에서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본래 요금에 더해 30배인 34,500원의 부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승차 승객에 대해 모두 부가금을 물려 1억 8천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역은 7호선 철산역으로 한 달간 125건이 발생했고 5호선 강동역, 7호선 논현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표 없이 탑승한 경우가 전체의 83%로 가장 많았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어린이 교통카드 부정사용 순이었습니다. 적은 돈의 양심을 파는 지하철 부정승차, 정당한 권리에 당연한 책임을 지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오정현입니다. 일요일에만 문을 여는 식당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문을 열기 때문에 식당 이름도 하루인데요. 일주일에 하루 열어서 이게 장사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식당의 요리사는 쌍용자동차 해고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자신이 만든 따뜻한 밥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희망식당에 안경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요일 오전 12시 희망식당 하루의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친구,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아오고 4평 남짓한 식당은 금세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이곳은 매주 일요일에만 문을 여는 식당으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 신동기 씨와 한 블로거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해고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주인장 마음. 오늘은 제주도의 한 후원자가 보내준 제주산 흑돼지 수육과 된장찌개. 밥값은 한결같이 5,000원입니다. 5,000원도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수익을 많이 내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따뜻한 진짜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정리해고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거죠. 가격은 저렴해도 넉넉한 인심과 맛은 여느 식당 못지않습니다. 맛있어. 깔끔하고. 지금 고기 맛이 어때요? 진짜 깔끔하다. 맛있어요. 부들부들한 거 먹고 싶어? 쌍용차 해고 사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때론 사람들이 돈을 놓고 가거나 반찬을 들고 찾아옵니다. 3만 원 화장실에다 놓고 갔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두립인데 오늘 오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들은 특별한 손님들. 이거는 삼력 국화라고 해서 말렸던 건데 나무 나무. 2009년 쌍용자동차는 경영상의 이유로 2,40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노사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태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한명희 위원장을 비롯한 56명의 의원들은 쌍용자동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지병이 악화되거나 목숨을 끊은 해고 노동자는 무려 22명.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쌍용자동차 왜 당신들만 해고를 당하느냐?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는데 유독 왜 니들만 이렇게 많이 죽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부둥켜 안아줬으면 이 사회가 감싸주고 쌍용자동차에 해고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소수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안아달라. 더 이상 죽음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생활고보다 이들을 더 괴롭혔던 것은 바로 사회의 무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식당을 찾은 사람들은 응원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희망식당 말 그대로 희망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나이 든 사람도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고. 저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직장생활 했었고 대기업에서 근무했었고 그다음에 나누는 어떤 이렇게 그런 삶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따뜻한 밥을 담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 우리 사회를 위해 땀 흘리는 노동자였습니다. 일자리란 밥그릇을 빼앗긴 사람들이 이제는 이곳에서 희망의 밥을 짓고 있습니다. TBS 안경원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제공과 한글 공부 등은 이제 기존 노인복지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죠. 그런데 요즘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라서 학력과 소득이 높은 신노인층이 등장하면서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골프 연습장. 82세 장규환 씨가 멋진 스윙 실력을 선보입니다. 평일 오전이면 이곳에 모인다는 25명의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골프클럽의 회원들. 어르신들은 함께 골프를 즐기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되찾았습니다. 복지관에 이제 이렇게 프로가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같이 이제 운동과 취미를 겸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거고, 또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즐거운 거죠. 예. 만만치 않은 비용 탓에 은퇴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스포츠지만 이곳에서는 월 3만 원이라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취미 활동으로 이제 신체적 감각과 팀워크 도모를 통해 이제 골프를 치면서 이제 몸도 좋아지시고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이렇게 사귈 수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한국무용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섬세한 손끝, 발짓 표현으로 고운 자태를 선보이는 어르신들. 취미 생활은 물론 건강 관리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춤을 한번 와서 하다 보니까 좋았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발표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이렇게 무릎 때문에 아프고 고생을 했는데 건강이 나도 모르게 좋아졌고. 자기 개발을 위한 외국어 수업도 인기. 늦깎이 영어 공부가 쉽진 않지만 배움에 대한 열의는 젊은이들 못지않습니다. 그러면 이승기하고 통화해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승기. 첫째는 여가선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손주들하고 이야기나 대화할 때 조금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9.97%.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건강하고 자신 있는 모습,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또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이제 사회에도 적응을 하시고 또 자녀들과 또 교류할 수 있는 매개체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은퇴 후 찾아오는 공허함을 떨치고 활기찬 인생의 2막을 펼치는 실버 세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곽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어제 지수가 많이 밀렸었죠.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10.57포인트, 0.54% 상승하면서 1900대 중반이 지지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1900대 중반이 확고한 지지선인지 여부는 조금 더 테스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어제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폭 시장에 쏟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3천억이 넘는 외국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기관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약 한 700억대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침 시초가에서 계속 팽팽한 엎치락뒤치락을 하면서 아침 시초가보다 소폭 밀리는 수준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특별히 전기전자 관련 부품과 장비 업체들이
발군의 그 기염을 토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59포인트, 1.56% 상승하면서 494.60으로 500선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은 한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0.7%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상하이와 홍콩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만은 강보합의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다시금 강세로 돌아섰는데요. 2.90원 강세를 보여주면서 1135.60원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저조한 흐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소 기준으로 4조를 조금 웃도는 수준의 거래를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신한금융투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19대 국회 출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지상 구간 지하화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일단 뭐 지하화를 한다는 건 이제 기존의 여러 구간들이 이제 지상에 이렇게 그 지하철이 달리고 있는데 그 구간 주변에 사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불편이 좀 많으시겠죠. 뭐 소음 문제도 있으실 테고 또 그 지상 구간의 어떤 그 남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지상 구간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육교를 통해서 넘어간다든지 혹은 뭐 지하로 또 굴을 판다든지 뭐 이런 등의 방법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좀 많단 말이죠. 다른 그 지하 구간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이제 민원들이 많았고 당연히 이제 해당 지역에 이제 출마한 후보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공약을 또 내걸었고요. 근데 또 막상 또 하자니 이게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라든지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이제 찬성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이런 쟁점들이 좀 몇 가지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회 출범과 동시에 논란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추진할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련 지역 1호선 지상 구간이 통과하는 지역의 의원들이 주로 선거 때 공약을 내세우셨군요. 네, 그렇죠. 그 예를 들면 뭐 구로 같은 경우 뭐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영등포의 신경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이제 특히 이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좀 많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경기 지역도 역시 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경기 지역과 수도권 특히 이번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많이 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좀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이제 반대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새누리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의원들 아니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 간의 반대도 좀 사실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이걸 이제 찬성을 하지만 나머지 지역 주민들은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데서도 이런 주장들을 하곤 하죠. 당신들이 거기에 간 것이 그 이미 지하가 아닌 지상철로 돼 있는 걸 알고 그 지역에 좀 더 저렴한 집값으로 간 건데 그런 걸 알면서 갔으면서 이제 와서 뭐 그걸 다시 또 지하에서 뭐 자신들의 뭐 땅값 집값 올려달라 이런 주장 아니냐, 이런 주장이 서로 이제 주민들 간에 혹은 뭐 의원들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은 좀 심하네요. 네, 아무래도 좀 조금 뭐 너무 이기적으로 비치고요. 네. 지금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그 지하철 1호선 구간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글쎄 한 43.9km 중에 한 36.1 그 킬로미터가 지금 뭐 지상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꽤 긴 기간이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다 뭐 지하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좀 주민들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 좀 도심 지역 이런 데를 좀 아마 지하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말이죠. 서울 도심 관통 구간의 대략 한 80% 정도가 지금 많은... 그러면 지상 구간이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로 이제 야당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공약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3명 정도의 후보들이 이제 약속을 했었고 그다음에 11명이 여기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꽤 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돈이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한 13조 원 정도가 아마 서울 경인선 구간만 따져봤을 때 그 정도니까 서울 도심 지역 전체로 따져본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금 소요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뭐 아무리 그 국회에서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추진할 수가 없는 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을 물론 지켜야 되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의무인 건 맞지만 그 모든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뭐 아무래도 뭐 표를 좀 더 얻기 위해서 했을 수 있는 공약도 있고 또 뭐 매니페스토 연합 같은 데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그 모든 공약들을 다 지키는 데는 그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한 20배 정도가 다 든다고 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모든 거를 내 임기 동안에 반드시 뭐 지켜야 된다 이런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공약 관련된 얘기도 좀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 얘기인데 13조 원이라는 결국 이제 사업비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지자체들도 힘을 합쳐서 지금 이제 공동 대응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래서 뭐 서울 동지역, 영등포, 구로를 포함해서 뭐 경기도 지역 2개 해서 한 6개 정도의 지자체가 같이 이제 MOU를 이번에 체결을 했던 모양입니다. 양해각서를 양해각서를 좀 체결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 그 13조 원의 그 경제성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 돈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거냐, 재원 마련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13조 원이라고 치더라도 그걸 그래서 이제 이 추진했던 뭐 의원들이라든지 지금 이 지자체들은 이거를 민자로 좀 돌리면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좀 투입을 시켜서 예를 들면 지상화돼 있는 것을 지하화로 옮기고 그다음에 그 지상 구간을 민간에게 좀 매각을 하면 아무래도 돈도 좀 덜 들고 이걸 좀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 역시도 지금 또 역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게 지난 그 지하철 9호선 사태가 있었고 또 우면산 터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민간 자본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공익성을 좀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반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여튼 쉽지 않은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몇 번 뒤고 나니까 이제 민자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좀 덜컹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있네요. 이를테면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결국 소비자에게 요금 인상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지상 이 토지를 팔아서 민간에게 주고 그 자금으로 건설 자금으로 쓴다는 건데 만만치는 않겠죠. 일단은 지자체들은 MOU를 체결했는데 앞으로 그럼 어떤 활동들을 해나간다고 하던가요? 글쎄요, 뭐 일단 6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협약 그 서에 따라서 뭐 국철 1호선 그 지하화 사업이 그 국책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뭐 상설 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한다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행정적 지원을 좀 나라에 좀 요구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그 기본 뭐 용역 발주도 해서 이제 얼마 정도 드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면밀히 좀 조사를 해서 뭐 경제성 부분도 좀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진 주체가 이제 정부와 지자체, 국토부하고 서울시 쪽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좀 난항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그 돈을 직접 이제 내야 될 사람들, 내야 될 곳이 아무래도 이제 뭐 정부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될 테니까 그 정도 예산을 함부로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쉽게 이렇게 덜컥 내줄 수는 없는 거겠죠. 그 특히 이제 지난 부산에서도 이런 지하철을 그러니까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산에서 있었는데 그게 다 백지화가 된 이유 역시도 역시 뭐 돈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뭐 힘들었는데 서울이라면 더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 공사하는 데에서 그 공사 구간 동안에 그 주변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 운행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해결하는 데는 서울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좀 정부와 그리고 서울시는 좀 어렵다 이런 이제 입장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뭐 처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주 뭐 획기적이었고 서울 이제 수도권의 대동맥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지상에 있다고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데요. 글쎄요, 뭐 사회 갈등은 늘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좀 지혜를 모아가야 될까요? 글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라는 것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 이익이 되는 일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돈으로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맞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의 어떤 뭐 재원 같은 것들이 네. 너무나 좀 빈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불균형된 것이 좀 많죠. 네. 그래서 또 무리한 사업, 경전철 같은 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또 다르게 또 생각을 좀 해보자면 예전에 강남 지역을 개발을 할 때 지금 이제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혜택을 뭐 저는 이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은 강남 지역 사람들이 낸 것이 수익자가 아니라 냈느냐 아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강북 사람들이 또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도민 전체 혹은 뭐 서울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걸 좀 글쎄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결국은 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공론화가 되고요. 네. 환경 문제라든지 주민 편의 문제가 얘기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인사이트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8일 어버이날에 준비한 시시각각 토크. 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노인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 마련했습니다.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최순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한국노년복지연합 대표를 최 교수님 맡으셨다고 하는데요. 한국노년복지연합이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저희 한국노년복지연합은 3년 전부터 노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시민단체로서 활동해 오다가 작년 연말에 한국노년복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뭐 그동안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경제 발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신 노인분들의 행복한 삶과 만족한 삶을 지원해드리고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결성이 됐고요. 다른 것보다도 저희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노년복지 정책은 기존의 수동적이고 수혜적인 이런 노년복지가 아니라 노년들이 경험과 그분들의 능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노년복지 정책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학교에 계시고 한국노년복지연합을 만드셔서 대표셔서 저는 오시기 전에요. 한국노년복지연합 대표 이러셔서 머리가 굉장히 희시고 연세도 굉장히 많으실 줄 알았는데 예, 노년복지연합에 가시면 젊은 층에 젊은이가 좋은 일 한다고 그러셨어요. 바로 예. 이런 점입니다. 네네. 저희들 이런 점처럼 젊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자는 게 이 저희들 노년복지연합의 네.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 인구 고령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일본의 예를 보고 있고요. 네. 우리도 이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 저희 한국 사회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550만 전체 인구의 11% 정도 되고요. 예. 2018년에 15%로 고령 사회가 되고 2026년에 21%로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 마찬가지지만 이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연결이 돼서 결국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노년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주신 표를 보면 이제 노령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에 젊은 층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그렇죠.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은퇴를 이제 하게 되는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라든지 그 위에 노령 인구야말로 정말 한국 경제를 위해서 윗세대로부터 수혜를 많이 못 받고 맨손으로 일궈놓고 사실 또 다음 세대에게 사실은 대책을 이 수혜를 못 받는 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지 정책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노인 복지 정책 가장 큰 문제점들은 어떤 겁니까? 예, 물론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너무 어떤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노년층들의 빈곤 문제 심각합니다. 현재 노년 인구의 30%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태고 또 65세 이상 노인들의 45%가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OECD 13%의 이미 3배 이상이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나 정부가 이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1인 가구 기준에서 9만 1,000원, 2인 가구, 부부 가구 기준에서 14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0% 미만에 불과한 거거든요. 결국 이런 이와 같이 현재같이 생활에 별 도움도 안 되면서 그런 이런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라는 아니면 노년층이 사회적 부담으로서라는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노년복지의 수혜자와 노년복지의 부담자 간의 세대 갈등 문제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이클 샌들이 얘기하는 어떤 사회 불평등에서 가장 큰 사회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사회 통합을 해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최순정 교수님 만나고 있고요. 말씀 이제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요. 올해 이제 또 대선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후보자들도 노인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공약들을 내거셨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돼야 됩니까? 네, 저희들도 이번 한국노년복지연합에서 후보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의견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많게는 90에서 80%의 후보자들이 기존의 수동적이고 수혜적인 노년복지가 아니라 노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인 또 적극적인 생산적인 노년복지의 정책을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이러이런 많은 분들이 이번에 동의를 해주신 만큼 19대 국회에서는 한국노년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만들어질 기대해 봅니다. 그저 드실 걸 갖다 드리고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수동적 복지가 아니라 뭔가를 창조적으로 해낼 수 있고 경험을 우리 사회에 녹일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생산적 노년 복지의 개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일자리를 조그만 거라도 마련해 드리는 게 좋을 텐데 문제는 젊은이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노인을 수혜적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생긴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노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노동력을 정부가 필요하면 국가가 필요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사실 노인들에게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서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택배 서비스 하는 것들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져다 주시고 지하철 이용해서요. 그런 것들도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좀 전환이 필요하겠군요. 꼭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걸 누굴 걸 빼앗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먼저 좀 노령 사회를 겪은 그 선진 외국의 사례를 좀 보면 어떨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긴 한데 최근에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위 노인 공익근무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아직 저도 같은 경우에도 초보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연구가 좀 더 심화돼야 되겠습니다만 노인 공익근무제는 노인들의 연륜과 경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 영역에 일종의 공익근무 비슷한 유형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공익근무를
노인 공익근무 같은 경우에 지자체 단위에서 이분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특히는 노인 공익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지자체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기업과 일종의 병원 등까지도 네. 노인의 노동력들이 투입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인 돌봄, 뭐 환경 보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번역, 통역이라든지 아니 국제 협력 업무까지도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노인 공익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재원은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네. 재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얼마만큼 그 뭐랄까요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서 그 동안에 딴 데다 투자됐던 노년복지 그러니까 재원을 네. 이 노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일을 하긴 하지만 주로 뭐 자원봉사 형태로 이렇게 그렇죠. 사회 참여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걸 이제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우리가 최근에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많이 생겨나서 네. 이익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고용을 위한 기업이 있는데 뭐 그런 기업 형태, 실버 기업 뭐 이런 논의는 없습니까? 물론 네. 사회적 기업 속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아니면 노인을 위한 이런 네. 식의 일자리 창출 아니면 일자리들이 있겠죠. 네.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는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중앙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진 외국에서 그 노인 공익근무제 앞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좀 도입하려는 그런 시도나 연구들이 있습니까? 도입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참 앞으로도 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땐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노인 공익근무제의 효과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줌으로써 이분들에게 소위 말하는 감동적 복지, 노인년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겠고요. 네. 더 이상 사회 짐, 사회 부담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사회에 참여한다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그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의 효율성과 인적 자원 활용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인데요. 네.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네. 공익근무 내지 국방임을 위해서 투입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의 일부 일자리를 노인들이 담당하면서 젊은 층들은 더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인적 자원 개발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적은 비용으로 전문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분들에게 그러면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인데 노인들에게 일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지급됐던 많은 사회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실제 그 4.11 그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노인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이냐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 중에서 또 이제 뭐 아까 거의 한 90% 분들 대부분들이 네. 중요하다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9대에 등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19대 의회가 국회가 열리게 네. 되면 뭐 좀 이렇게 나올 만한 정책이나 대책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노인 공익근무제에 있어서 또 하나는 지금까지 노인복지관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인들의 문화 감성에 충족을 해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기대하기는 이제 더 이상 노인들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화를 즐기시고 향유하시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일부 돈을 지급하더라도 노인들이 원하는 노인들의 요구와 욕구가 반영되는 이런 식의 문화존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교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서울시 구로구가 노인복지 정책이 이렇게 잘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예, 서울시 구로구 같은 경우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훌륭하게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예를 들면 저소득층 노인 보호 정책이라든지 저소득인 기초 생활 서비스라든지 노인 특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취약계층을 따로 구분하고 예. 그러니까 노인의 노인복지 대상을 소외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의 하드한 영역에서 경제적 지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네.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거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다만 소프트한 영역, 이분들의 감성을 좀 다듬어 드리고 그동안의 이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우리가 사회가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감성적 노년복지, 그런 소프트한 영역까지도 예.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은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쭉 말씀해 주시는 걸 통해서요. 이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노인 정책의 현 주소, 나갈 방향을 봤는데 정부나 이제 지자체 쪽에 좀 건의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또 어떻게 좀 참여하면 좋을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선 방향 설정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 노인복지 정책이 지금까지처럼 정부가 노인을 위해서 하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노인이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 이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노인 공익근무제 같은 일자리 창출 제도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고, 아마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거를 또 말씀해 주셔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이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이제 출산했을 때 지원책 이런 쪽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많이 있는 그 노동력을 재활용,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생산적 그 노인복지의 개념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한국노년복지연합 대표 최순정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이맘때가 되면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뭐냐? 과거에는 현금이 1위였었잖아요, 현금. 근데 올해는 이제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어버이날 선물, 현금은 너무 속 보인다, 성의 없어 보인다 그래서 받기 싫은 선물 3위로 밀려났고요.
어버이날 선물 1위는 공부 열심히 해서 효도하기, 2위는 학비 부담 덜어드리기. 뭐 대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주 기특한 청년들이고요. 박원순 시장이 앞서 SNS에서 계실 때 잘해 드리십시오 그랬는데 귀담아 들을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줘요. Next. TBS 교통 날씨가 방송됩니다. TBS. 꼬마 친구들의 훈련이 한창인데요. 메이저리그 진출이 꿈인 아나톨리의 어머니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야구를 처음에 좋아했는데 야구에 대한 만을 봐가지고 야구가 좋아졌어요. 멋진 투수가 되고 싶은 현민이의 아버지는 멀리 나이지리아에서 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조금 어설펐는데 몇 개월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되고 형들하고도 많이 친해졌어요.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멘토리 야구단. 인기 스타 양준혁 씨가 함께하는 이곳은 야구 꿈나무들의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표정도 눕고 별로 밝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보시지만은 애들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얘들이 정말 다문화인지 아닌지도 정말 구분도 안 갈 정도로. 참 이성역을 키운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인물을 키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기문 총장 같은 진짜 어떤 사회 리더로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애들 이렇게 같이 놀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오늘의 현장을 발빠르게 보여주는 TBS TV의 생방송 프로그램. 수도권의 신속한 뉴스와 생활정보까지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시사 이야기. 생방송 시사 매거진 나우. 지금 이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과 사고를 빠르고 심도 있게 풀어냅니다.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예민수 교수와 각 분야의 시사 전문가가 함께 푸는 수도권의 이모저모. 서울의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생방송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일어난 서울의 핫 이슈. 수도권 프라임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풀어봅니다.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 흔들리는 공교육 시대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국내 최고 입시 전문가들의 명쾌한 고민 해결.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TBS TV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배신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빨리 말해봐. 너야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수도권 투데이 김두유입니다. 문제점을 제기하는 점심한끼를 해결할 역사 유물들이 서 있는 곳은 명동거리입니다. 산업사회로의 변모를 이루어낸 인류. 그와 동시에 자행된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개발. And we have a lot of mythologies on which we've built our commerce. We have the myth that we can exploit the planet. 심각한 환경 위기에 빠진 인류. 구원할 방법이 있는 건가? 총 길이 481.7km. 동에서 서로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한강에는 모두 27개의 대교와 4개의 철교가 놓여져 있는데요. 그중 1900년에 제작된 한강철교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긴 2559m의 방화대교. 반면 잠수교는 795m에 불과해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짧고 또 낮은 다리입니다. 그렇다면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하루 평균 21만 7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한남대교입니다. 다리 위 7개의 전망 카페는 차를 마시면서 한강의 경관과 야경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서울의 명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더 아름다워지는 한강다리는 모두 10곳의 야간 조명이 켜지는데요. 낮의 모습과는 또 다른 화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해온 한강의 다리들. 이제 조금 더 가깝게 보고 느끼실 수 있겠죠?
황제야, 서두르지 못하겠느냐? 예, 도련님.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있었다면 이게 올봄에 유행할 거야. 대박! 정아!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정한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TBS TBS 교통 날씨입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가 5월 12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8월 12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약 100여 개국이 참가하는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관람객에 한해서는 다양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여수 세계박람회 공식 웹사이트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곳 동호대교인데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20km 안팎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밖의 도로 상황도 지도 통해서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간선도로 정체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내부순환로가 성수분기점 쪽으로 이동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희램프 부근에서 고장차가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여파까지 더 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처리 작업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화면 위쪽으로 보고 계시는 곳 지금 아직도 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고요. 반대편에서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줄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홍지문 터널 진입하기 전까지는 많이 어렵습니다. 홍은 램프까지도 같은 방향 정체가 되고 있고요. 교통량이 많아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도 낮 시간대 계속 어려웠는데요. 특히 어려웠던 곳이 강변북로입니다. 지금도 서강대교 북단을 시작으로 해서 마포권을 통과하는데 일산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편은 정체가 많이 풀려가는 상황이네요. 그 이후 구간 원효대교 북단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체를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두 방향 모두 20-30km 안팎으로 제속도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담권에서는 그 반대편 많이 어렵습니다. 동호대교 북단에서 속도가 많이 줄었는데요.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수월하지만 반대 일산 쪽 정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옆으로 보이는 두부갯길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40km 안팎으로 서행으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간 반포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상황 보겠습니다. 양쪽으로 모두 꽉 막혀 있는데요. 20km 안팎으로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포대교 쪽으로 올라설 때는 큰 불편 없겠습니다. 다리 건너실 때도 두 방향 모두 여유 있게 지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강변북로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도고대교 북단 상황인데요.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정체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내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3가 보실 텐데요. 지금 종로 지날 때는 3가에서 일가 쪽으로 이동하는 길 도심 방향으로 20-30km 안팎의 속도입니다. 충청 이남 지방은 오늘 밤늦게까지 한두 차례 비가 오겠지만 경기 지역과 서울 지역은 오늘 구름만 많이 끼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기온 28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TBS 교통 날씨였습니다. Next.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TBS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배신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빨리. 말해봐. 너야만 알고 있어?